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환율이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국가 간의 경제력 차이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에는 물론 올해 그리고 심지어 내년에도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1인당 GDP는 대만보다도 많습니다. 즉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가장 부자 국가,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셈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 미쳤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0월 28일 오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7원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1200원대로 살짝 내려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물론 약 한 달 전에는 장중 1200원대로 주저앉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한 달 사이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환율이 미쳤다. 이러다가 IMF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근데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GDP 앞서 말씀드린 국내 총생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1인당 GDP도 지난해 처음 일본을 따돌린 이후 해마다 늘어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 즉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사는 부자 국가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왜 계속 오르기만 하는가? 심지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1,4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인가? 예컨대 정말 IMF 그 당시처럼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 2,000원까지 갈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달러를 사 모아야 하는 것일까? 반대로 환율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 만약 지금 내가 달러를 좀 갖고 있다면 파는 것이 좋을까? 뿐만 아니라 ISA나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를 포함해서 달러 베이스 투자 상품들이 있죠. 예컨대 미국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강달러에 유리한 환율 언헤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환율이 너무 올랐으니까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율 헤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면서 마지막에는 이 같은 선택 기준을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요, GDP, 즉 국민 총생산에 대한 이해와 오해부터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6,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인데요. 반면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2,859달러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과의 격차가 더 커진 셈인데요. 대만의 1인당 GDP도 올해 33,234달러로 추정됐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정을 기준으로 하면 1등은 한국, 2등은 대만, 3등은 일본인 셈입니다. 특히 IMF는요,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는 2027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갈수록 부자 국가가 되는 셈입니다. 자, GDP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이죠. 경제가 성장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 즉 원화도 비싸져야 정상입니다. 예컨대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5%, 내년 2.2%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올해 0.3%, 내년 1.1% 성장 전망에 그쳤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 엔화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왜 계속 오르기만 하는가? 즉 한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왜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까요? 실제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의 장기 추이를 보면 2022년을 기점으로 달러당 1,300원대가 굳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000원에서 1,200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환율은 2022년 들면서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연평균 환율은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원달러 환율이 1달러 1,300원대, 이것은 뉴노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GDP에 대한 오해를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GDP는 가만히 있어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물가, 즉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물가를 좀 반영해 봐야 하잖아요. 물가를 반영한 올해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대만이 한국을 큰 폭으로 따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목 GDP에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대만이 79,031달러, 한국은 62,960달러니까 무려 첫 자리 숫자가 달라져 있는 거죠. 자, 일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53,059달러. 자, 그 다음에 이 GDP는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가 떨어진 원인으로는 일본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한 최근에 엔화 약세 영향으로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GDP가 단순하게 보면 명목 GDP라고 해서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GDP가 나오는데, 그것을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로 바꾸면 대만이 한국은 물론 일본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뜻합니까? 자, 대만은요, 올해와 내년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에서 각각 3.7%와 2.7%로 일본은 물론 한국보다 높게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물가도 안정적이고 성장률도 높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1인당 GDP는 한국은 물론 일본보다도 월등히 높은, 구매력 지수로 보면 대만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단연 가장 최고 부자 국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 저성장, 그래서 일본을 판박이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따라가면 좋지 않은데, 그죠? 또한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내수 경제 측면에서도 오히려 일본보다 불리합니다. 덧붙여 일본의 엔화는 사실 달러 다음가는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즉 달러 강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국 수출도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예컨대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던 때에 환율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즉 강달러, 원화 약세.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산업이 성장하면서 한국은 팔아먹을 것들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대중무역 수지 적자, 자, 이것을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즉 대중국 수출이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국제결제은행 BIS라 그러죠.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2020년을 백으로 볼 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96.7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화 가치가 2020년보다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요 20개국 가운데 돈 가치가 네 번째로, 밑에서 네 번째다. 그만큼 낮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 경제의 현 주소일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이 올해 2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원달러 환율, 즉 환율은 단기적인 측면이 있고 장기적인 측면이 있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단기 원인으로는 단연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고 멀어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전쟁이 계속 정세가 불안한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환율은 경제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세계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지난 16일이었죠.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7%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 이벤트가 단기 변동성을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단기적인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요,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치솟으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죠. 그렇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3분기 수출 실적은 전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즉, 강달러로 인한 수출 부분의 효과도 없어진 셈이죠.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무려 13조 원 이상 팔아치우면서 그 돈을 대만의 TSMC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도 있죠.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즉 원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한 수급 문제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이슈를 벗어나서 생각하면 비록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등의 금리 인하 속도, 그 다음에 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만약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관세 인상 등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상승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항상 사이클이 있고 결국은 미국도 경기 침체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 특히 IMF 때와는 다르다.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현재의 강달러 현상을 나의 투자 자산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4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 관점에서 달러를 사 모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고 팔 때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태권은 주식 투자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예컨대 지난해부터 엔화가 오를 것이라며 투자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물려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대신에 달러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알다시피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 세계 경제가 그만큼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한 상품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와 달러 자산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특히 목돈의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운 개별 주식은 정말 조심하시고 고배당 ETF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별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배당은 달러로 나옵니다. 또한 배당은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배당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있는 잉여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사를 잘 못했다고 해서 배당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자문 운용하는 에그팩토리 시리즈 같은 경우 고배당 상품들이거든요. 매년 5에서 6%씩 매달, 그것도 12분의 1 매달 따박따박 달러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 같은 배당 성장 기업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배당 ETF는 자본주의의 평균 성장을 이끄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본주의는 계속 평균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항상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자본주의 역사가 그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지난 10년, 20년, 몇 년을 되돌아봐도 항상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물론 고배당 ETF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국내에서 달러 베이스 투자 상품, 예컨대 미국 S&P 500 지수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강달러에 유리한 환율 언해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환율이 너무 올랐으니까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율 해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물론 선택은 투자자분들의 판단이겠지만, 투자라는 것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것이 좋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달러가 어디까지 오를지 지켜보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적당껏 환해지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환율이라는 것이 해당 국가와의 경제력 차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불안한 한국 경제를 감안하여 절반 정도는 환율 언해치, 나머지 절반점은 환율 해치 상품으로 분산한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특히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서 1,400원 이상 치솟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면서 이러다가 한국 경제가 과거 IMF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이 달러 베이스 상품들, 요즘 우리가 미국향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 파는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같은 내용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 봐 드렸는데, 투자자분 또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